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정부가 어제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죠. 어제 저희도 기획재정부 연결해서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기업과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1조 900억 원 정도 더 걷어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늘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따져보니까요, 이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지적부터 세수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하고는 조금 달리요. 세수 결손을 메우기는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증세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기획에서는요,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세무학회장으로 계신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홍 교수님부터요. 어제 발표된 2015 세법 개정안 평가를 좀 해볼까요? 네, 우선 내년에 총선이라는 큰 정치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작년도와 올해 연이어서 있는 연말정산 파동도 있었고 등 여러 가지 이 세제 측면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네. 또 내년도도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번은 크게 세제 개편이 큰 폭으로 변화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내년에 세수도 1조 원 정도가 늘어나는 정도로 아주 소폭으로 이번에 개편된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교수님. 네,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볼 때는 별로 코멘트할 기회가 없는 세법 개정안이다. 그래요? 네. 네. 물론 이해는 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때 그 파문, 두 번째 연말정산과 관련된 파문, 이런 파문들이 겹쳐서인지는 몰라도 네. 세법 개정이라 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둬야 할 평가의 잣대는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세수 확보와 그 세수 확보가 어떻게 국가 재정 건전성에 연결되느냐, 이걸 봐야 좀 어떤 코멘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에 걸쳐서 세수 효과가 약 1조 5천억 정도 뿐이 안 난다, 이런 세법 개정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간에 이슈화가 됐거나 잠재적인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고 여러 가지 약간 디테일한 부분을 손질한 그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 인터뷰하면서도 말씀 나눴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의 캐치프레스 뭐냐?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려주겠다, 이런 거라 그랬거든요. 네. 이 캐치프레스는 굉장히 거창한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별로 내용이 없다, 이런 쪽으로 가요. 사실은 세법 개정의 목표는 세수 중대나 국가 재정 건전성이 제1차고 마지막이 목표이지. 세금 잘 걷어서 국가 재정 튼튼히 하겠다. 네. 그다음에 부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근로자 재산을 늘려주겠다, 청년 일자리를 해주겠다. 이것은 부차적인 목표인 것이지.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인 것이고 세금은 세금인 것인데 세금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시도는 사실은 거의 다 실패를 했지요. 존재 목적이 틀린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그 낙수 효과를 계산해서 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경제는 활성화 안 됐죠. 예. 그러니까 결국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고 국가 부채는 늘어났고 이렇게 돼버렸던 꼴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경제를 뒤쫓아가면서 어찌됐든 국가의 지출에 수반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징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아까 세법 개정안을 전체를 평가를 할 때 본질에서 좀 벗어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경제를 살린다라는 그런 프레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세금 만능주의로 간다. 맞습니다. 이런 지적이신데. 네. 홍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물론 세금을 가지고 어떤 이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던 그런 경우는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그 방향을 정해주거나 정부가 어떠한 곳에 나가겠다고 하는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런 측면에서 또 지원도 해주고 밑받침해준다는 데서는 또 의미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세금 조세 정책이 너무 이렇게 아주 미약하게 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앞서 있는 그런 주요 변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번에 정부는 청년 실업 이걸 해결하겠다. 그다음에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청년 하나 채용하면 한 분 채용하면 1인당 500만 원을 세공제해 주겠다 그랬는데 네. 이것을 요번에 세수 추계를 잘 보니까 그 돈으로 쓰는 돈이 1,200억이에요. 네. 1,200억을 써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 또 거기 발표 보면 3만 5천 명이 이렇게 고용 효과가 있겠다고 했는데 1,500억 가지고 지금 1,200억이 지금 청년 고용증대 세제 신설을 해서 정부 발표에 의하면 1,200억이 지금 세수에서 돈이 감소 효과가 있다. 즉 그걸 덜거칠 것이다. 덜거치다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근로자에게 도움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소위 말하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이번에 도입했는데 그걸로 해서 한 5,500억일 정부가 이제 돈을 덜 세수가 확보된다. 그러니까 더 쓴다는 거죠. 네. 그런 그 대신 이것이 종전에 있던 재형저축 또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이번에 일몰로 없애요. 네. 그 돈이 대략 1,500억이요. 그러니까 뭐 한 4천억을 근로자에게 이제 하겠다는데 그것도 5년 동안 그 돈을 매년 2천만 원 정도 써가지고 그걸 총액 200만 원에서 비과세 하겠다 하는 거니까 200만 원에서 차지하는 세금은 아주 소액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우리가 검토를 더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ISA 그러니까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런 문제 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2천만 원 한도로 그 세금 안 내도 되고 그거 넘어가면 뭐 수익률 너무 좋으면 뭐 9%로 분리과세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네. 연에 2천만 원 투자하고 저축할 사람이 어딨냐. 이거 다 웬만큼 사는 사람들 부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서민들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라고 하는 그것은 연 2천만 원 5년간 한도 1억 원. 1억 원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거기에서 뭐 예금이든 적금이든 파생이든 여러 가지 상품 통해서 금융소득이 발생할 터인데 펀드든 하는데 그중에서 연간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그다음에 그 이상은 9%로 분리과세하겠다 하는 것인데 모두 이게 또 적용 그 제한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사람, 즉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은 2천만 원 이상 되는 배당소득이라든지 이자 소득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자영업자, 소규모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한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연간 2천만 원 그다음에 1억 원 한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름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부자라는 측면에서의 부자 감세다. 그건 좀 약간 좀 과장이 됐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1년에 2천만 원 저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네. 물론 뭐 많이 없겠죠. 또 마이너스로 생활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나 이런 정도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뭐 여러 가지 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금융소득 소득이 있을 때 일시적이나 우발적인 금융소득이 있을 때 과연 이것도 정상세율로 과세할 것인가? 아니다. 이 정도는 근로자한테 그것도 우대를 해주자 하는 취지여서 저는 오히려 뭐 괜찮게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5년 동안 매년 2년 2천만 원이니까 5년 동안 1억인데 그때 만기에 인출할 때 발생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5년 동안에 200만 원 소득이 비과세는 게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은 1억 맞아요. 최종적으로 1억 투자해서 거기서 나온 소득이 200만 원이 넘어가면 또 9%. 물론 9%지만은 고전에는 비과세고 좀 원래는 15.4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그걸 이제 9%대로 해주니까 좀 좋긴 하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근로자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뭐 이전에 재형저축 같은 걸
있던 것도 이제 그걸 없애면서 새로 대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큰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이거는 또 부자 감세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금융종합소득의 대상자는 이제 제외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15년 만에 왜 개별 소비세 부과 기준 요거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네, 네. 사실 저도 읽어보니까 뭐 그 녹용, 로얄 제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치품 아니다 이런 예, 건데 예. 이거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개별 소비세는 이른바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강학상 하는 얘기는 부가가치세가 역진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10%씩 주고 하는데 예. 근데 모피라든지 그러면은 부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것을 그대로 10%를 할 것인가? 아니다. 그래서 주로 고가 사치품 옛날은 특별 소비세라고 했죠. 네. 그래서 뭐 200만 원 이상이 된 어떤 세법에서 정하고 개별 소비로 정하고 있는 것을 했는데 네. 그중에서 일부는 이미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은 모두 다가 공약에 다 일반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가전제품. 이런 것은 개별 소비세에서 제외하는 건 맞는데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 개별 소비세 품목을 고가의 뭐 명품 예를 들면 200만 원을 이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네. 이 안에 보면은 그러면은 솔직히 부자들은 모피라든지 코트라든지 명품 가방들은 굳이 개별 소비세를 인하를 안 하더라도 어차피 소비하는 계층이란 말이죠. 그렇죠. 세금 무서워서 그거 안 사고 그렇지 예, 않죠. 안 살 사람들은 아닌데 왜 굳이 정부가 그와 같은 반발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그걸 갖다가 개별 소비세 부과 최저한을 올렸던 것인가? 그것은 정부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개별 소비세 없앤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지 않았습니까? 예. 그 로얄제 사실 그 지금까지 거기서 돈 거둔 게 없어요. 지금까지 로얄제리에서 받은 것도 없고 또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같은 게 이제 200만 원, 500만 원인데 지금까지 그 걷어들인 게 없어요. 귀금속으로 걷어들인 게 46억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거의 때문에 유명무실한 이번에 거네. 없앤 예. 거는요. 없애서 세금 증가되는 것도 없고 더 내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우리가 500cc 그 큰 대형 냉장고 있잖아요. 집에서 쓰는 거 있지 네. 않습니까? 그 대형 마트에 가면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있는 거 그런 거는 이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되는 건데 저도 얼마 전에 샀지만 아무리 큰 거 해도 가정용은요 대상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이번에 개별 소비세에서 제외된 건요 사실상 세금 세수 실적도 없었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아마 없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기획은요.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세무학회장으로 계신 인천대 세무회계학과의 홍규용 교수와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찬남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생경제 3부 여기서 마무리를 일단 하고요. 금요기획 토론은 4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4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미래에는 냄비 뚜껑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할 거예요. 미래에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가 될래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네, 4부 이어가겠습니다. 홍경 교수님하고요, 안창남 교수님하고 세제가 바뀐 거 가지고 3부에서 논의를 해봤습니다만은 두 분 다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 게요.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보면 큰 세금 또 큰 국가재정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 결국은 국가재정, 정부 재정을 튼실히 하려면 어딘가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잖아요. 결국 법인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안창남 교수님부터 의견 한번 주십시오. 네, 뭐 주제하자시피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전체 소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90년도와 2000년대를 비교해 보면 개인과 법인이 나눠 가졌던 것이 4.5대 5.5 이렇게 소득을 나눠 가졌었는데 네. 1990년대에 2010년도쯤 와서 보면은 개인은 한 1.5%뿐이 안 되고 1.5대 그다음에 법인은 8.5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 기업이 가져가 있는 소득이 너무 많아진 거지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뭐 재벌 기업의 특성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은 이와 같은 소득의 불균형을 격차를 해소를 해야 되겠죠. 이런 상태로 우리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세금으로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개인의 사유재산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세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소득인데 그럼 개인 소득을 가지고 올 것인가 법인 소득을 가지고 이것을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소득은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가 있고 우리나라 개인 소득자는 최고 세율이 30.8%지만 반대로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때 25%를 22%를 인하를 했죠. 네. 그러면서도 경기는 이제 살아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실효 부담세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네. 비과세 감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약 17, 18% 정도이고 이것이 일본이라든지 EU 같은데 6%에 비하면 우리가 4% 내에서 5% 정도로 낮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여력이 있는 것은 이미 개인 소득세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세부담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증세를 한다 치면은 법인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는 재산세, 과다하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증권, 예금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하고 그러고도 정말 부족하다 할 때는 그다음에는 소비세를 부가치세율을 올려서 어찌됐든 목적은 증세를 세금을 걷는 게 최선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감에 있어서의 복지 재원은 빚을 내지 말고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현 세대, 차후 세대가 그 빚에서 해방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는 지금 가장 여력이 있는 것이 저는 법인세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법인세를 금방 22에서 25% 올리는 것도 부담이 된다면은 연차적으로라도 1%씩 올리는 방안도 저는 그리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세 없이 복지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문제 제기한 어떤 정치인의 그 언급이 기억나는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예, 홍 교수님 어떠십니까? 이게 법인세를 올린다. 그런 얘기 이제 법인세 세수를 올린다 그런 뜻인데 네. 법인세 세수는 그 소득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 법인세율을 계속 올리면 과연 법인세액이 올라갈 거냐? 소득이 아니 법인세액. 그러니까 법인세 자꾸 올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득 곱하기 세율을 한 그 금액 그게 법인세 산출세액인데 그렇죠. 그게 늘어나야 법인세가 많이 거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세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세법은 세율을 올릴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세율이 올린다고 해서 소득이 내리면 세금 이 산출세액이 줄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네. 실제 3년 동안에 법인세가 줄어들었는데 제가 국세통계연보를 보니까 3년 동안에 당기순이익 즉 수익금액과 당기순이익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3년 동안에. 네. 3년 동안에 세율을 올린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과세 감면 축소를 해가지고 더 축소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늘리려고 했지만은 실제 세금이 줄어드는 건 왜 그랬냐? 과세 소득 즉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우리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정하게 법인세액을 올리려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법인에게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고 그래야 실제 법인세액이 늘어난다. 이것을 이런 전제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법인에 있는 소득과 개인의 소득을 대응해서 보면 안 된다. 네. 개인의 소득이 주고 법인의 소득은 보조수단입니다. 법인은 어디까지나
소득 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어요. 법인은 종이 쪽지에 지나지 않고 실제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개인에게 왔을 때 진정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때 왕창 떼면 돼요. 법인은 돈을 잘 버는 하나의 기능적인 조직체일 뿐이기 때문에 법인은 국제 경쟁과 국가 경쟁 모든 걸 반영한 채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법인에게 너무 국제 수준에 비해서 과하게 세율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월급을 안 올려주니까 그것도 문제긴 한데. 그러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단기 순이익이 뭐 줄어든 것은 최근 1, 2년 사이에 외환이라는 환율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재벌 기업들의 지금 법인의 유보소득 많은 거 보시면 몇백조, 몇천조 가까이 될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단기 순이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은 법인에 내재되어 있는 유보소득을 정부가 아무리 기업 환류세제를 통해서 배당을 해라 이렇게 권유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정당한 헌법적인 요구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소득을 법인세를 증가시켜서 가지고 와서 법인세를 거두면 뭐 우리가 세금 걷어가 종이를 뭐 찢어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불태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돈으로 왜 청년 실업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왜 그 돈으로 복지를 못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법인의 유보소득이 가면 갈수록 쌓여지지 이것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소득과 법인 소득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90년대는 반반쯤 됐는데 이제는 법인한테 소득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새로운 과세 포인트를 차지할 여력은 네. 개인은 별로 돈이 없습니다. 법인한테 가야죠. 그럼 법인한테 거둬야죠. 법인 세금 걷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인한테 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자, 그러면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도 낮아요. 그럼 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외국은 이러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력이 13등입니다, 세계. 저는 그 생각입니다. 법인에는 구성 요소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물적 자원도 있지만 종업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에 대한 이 기업이 잘 된다는 것은 종업원에게 잘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거기서 벌어들인 그 소득 중에서 일정한 소득 금액은 법인세를 내야 되긴 합니다만 지금 거기에 유보소득이라는 것은 경기가 미래에 대한 재투자를 위한 여력을 준비하고 네. 그런 그 금액이 적정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냥 현찰을 아무데나 현찰을 갖고 있고 그걸 예금하는 것만큼 지금 수익률이 제일 낮은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렇죠. 필요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 투자 여력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되지 지금 일시적으로 쌓여있는 금액이 많으니 세금을 왕창 내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그 기업이 장기적인 국가 경쟁이나 기업 경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에게도 부담을 느끼게 되고 고용 안정에도 불안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가는 이러한 것까지도 강제적으로 세금을 페널티적으로 물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소위 요새 기업 소득 환류세제라는 이런 방법도 이렇게 내놓고 있었는데 그것도 기업을 옥죄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업에게 너무 과대하게 그럴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소득이 있어서 배당이 되거나 그러면 개인이 가져갈 때 받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주가 있는데 주주에 국민연금도 주주고 외국인도 주주고 대주주도 주주인데 네. 먼저 그거를 가기 전에 중간에서 가로채는 겁니다. 국가가. 그 소득을 법인세를 많이 걷어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되면 뭐냐 소액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겁니다. 주주 중에서 네. 국민연금 같은 데도 거의 마찬가지에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정부가 쑥 빼가지 말고 그 각 주체 즉 개인이 걷어가서 부자에겐 더 많이 38%로 세금을 때리고 그다음에는 그 소액 투자자거나 국민연금 이런 사람들은 또 세금이 낮게 되고 이렇게 해서 소득 재분배는 소득세에서 있어야 되고 기업은 어디까지나 장사를 잘하게 해주는 이거에 하던 탱크 역할 돈을 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해 줘야 된다. 원래 이론상으로 보면 사실은 법인세는 없애야 되죠. 네. 법인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를 없애버리면. 법인세 보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론상으로 보면 법인세를 없애버리면 법인세만큼 주주한테 배당을 많이 해주고 배당 소득세로 이렇게 한다. 근로자한테 한다. 이게 그건 이상이죠.
지금 문제가 되는 재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법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봐서는 법인이 어차피 배당을 다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한 타협을 한해서의 법인세인 것입니다. 네. 법인세는 없는 게 맞는 것이지만 이론상 강학상 맞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인이 배당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근로자한테 월급을 조금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인세를 거두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법인이 속해지는 우리 국가가 발전하고 건설하고 복지를 하고 이런데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소득이 많이 있으니까 법인 쪽에 가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죠. 증세가 맞는 건 저도 동일하지는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국방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복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냅니까?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국채 내서 할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법인세, 그 하나만 우리나라의 법인세 중에서 법인이 한 55만 개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980개 기업이 지금 67%를 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대기업이 다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얘기하면 다 대기업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은 거의 30억 이하는 평균 600만 원도 안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그 통계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낸다고 예를 들면은 지금 100억 정도 매출액이 있는 데는 지금 3,900만 원 정도 내고요. 지금 그다음에 50억 이하는 1,600만 원 정도 내고 10억 정도 되면 360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늘리자 하는 거는 결국 대기업 보호로 내라. 네, 어차피 대기업 중심인데 이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좀 나눠야 할 입장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다 전액 70, 80% 다 내고 있다고 보면 결국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은 이 법인세 문제는요. 참 이게 네, 하여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 경기를 살려서 법인들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그 사람들 많이 뽑고 월급 많이 올려줘서 거기서 세금 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고 그렇게들 안 하니까 네. 법인세라도 걷자 네. 이런 논리도 있는데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시켜갈게요. 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이 종교인 과세 문제 있잖아요. 아이고, 예. 이것도 어쨌든 정부에서는 안을 냈는데 모르겠습니다. 국회 가서 어떻게 될는지. 네. 이번에 홍 교수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닌데 저는 종교소득이라는 용어부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종교소득은 종교 가지고 무슨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돼서 일단 용어부터도 좀 저는 계속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우리 이론적으로는 그냥 근로소득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논란이 없는 그것인데 자꾸 이 종교인들에게 특별히 좀 이렇게 이런 사례금 이런 것들을 특별히 배려해달라는 청원에서 나온 것인데 하여튼 그렇고 그러나 요번에 제가 이 원천징수 제도가 이게 좀 요번에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맞으면 원래 원천징수는 주는 자가 세금을 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원천징수라는 게. 교회에서 떼야 된다는 얘기네요. 교회 단체가 이제 주니까 떼야 되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사찰에서도 떼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받는 사람이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네. 문제는 준 사람이 얼마나 줬는가를 알아야 과세관청이 그거를 나중에 신고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고지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 종교단체는 특별히 이 재정 보고를 의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아니 실제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 받은지 안 받은지를 정부가 알지 못하는 상태가 올 수 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종전보다도 좀 이 종교인에 대한 소득 과세가 조금 더 느슨하게 될 확률이 있다 하는 면에서 저번보다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교수님? 예,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한번 무슨 연구 보고서를 한번 작성을 할 때 문헌을 리서치를 해보니까 지금 대상이 되는 종교인들이 약간 23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각 종교 다 합쳐서. 각 종교 다 합쳐서 23만 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대도시 경우에 종교인들의 평균 급여가 한 240만 원. 네. 그다음에 중소도시가 한 200만 원. 그다음 읍면소시 도시가 한 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죠. 그런데 어디 가나 문제겠지만 이 종교단체 중에도 상위 한 3%, 5%가 늘 이렇게 문제입니다. 네. 거기는 알다시피 사례금, 이름하여 사례금들이 한 2억, 3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고 네. 거기에는 또 자녀 학비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들이 다 포함이 안 된 거였고 이런 실정입니다.
어찌됐든 현재까지 해방 이후부터 쭉 없다가 박재환 전에 이명박 정부의 박재환 기재부 장관이 한번 과세됐다 하다가 또 우야무야 됐다가 그냥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아까 원천징수에서 이제는 자진신고 납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히려 홍 교수님과 의견과 반대로 자진신고 납부 제도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작년에는 사례금이라고 해서 기타 소득의 사례금으로 해서 원천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기타 소득은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우발적 일시적인 소득이거든요. 기타 소득 개념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나 사실 종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네, 사례금으로. 예. 근데 그게 근로소득이다. 그러니까 왜 내가 우리 근로자냐 이런 거예요. 네. 쓸데없는 쪽에서 이제 이게 계속 분쟁이 있었죠. 좋다. 그럼 근로자 아니도 상관없다. 종교인 소득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명칭 붙여져 있는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그럼 자진신고도 할 수 있고 원천징수 할 수 있고 선택을 두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진신고를 할 때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 점은 저는 조금 정부가 정말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교단체는 비교적 이게 회계 처리가 비교적 잘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를 잘 정부가 회계 처리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두어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일단 첫 술에 우리가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니까 물론 기존에 상당수는 이미 자진신고를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신고를 한번 먼저 받아보고 두 번째는 정부가 이 회계 처리 가이드라인을 잘 설득을 해서 잘 교육도 시키고 난 뒤에 나중에 한 5년쯤 뒤에 한번 사후 점검만 했으면 좋겠다. 참고적으로 미국 세법은 이게 정교 분리 원칙에 약간 철저합니다. 그래서 탈세 혐의가 명백하지 않는 이상은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단 배제를 하도록 이렇게 사회 통념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홍 교수님 지적처럼 이게 자칫하면 이게 목사님, 스님, 신부님 소득 덜 했네. 혹시 엔티 거버먼트란 그런 종교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득 신고를 덜 했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오히려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어렵사리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면 차라리 그 뒤에 있는 그 절차도 조금 종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일반 사람들도 조금 좀 기다려줄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원천징수는 이 비영리 기업도 그렇지만 직원 하나가 있어도요. 이게 뭐 회계를 잘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돈 낸 것 중에서 일정 금액을 딱 떼어버리면 간단하게 끝난 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어느 조직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라고 해서 이것이 회계 처리는 어려운 것은 아니고 준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간단하게 퍼센티지 곱해서 내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종교인이 스스로 이걸 기타 소득을 신고하라고 한다고 그러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것이 지금의 현 상황과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다.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무조사 아까 말씀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면에서는 요게 좀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자, 어쨌든 내년에 또 총선이 있어서 정부에서 의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에 가서 통과하려는 그 과정이 지난하지 않을까. 벌써 여당에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던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금요기획에서요. 두 분 모셔놓고 매번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외 없이 제가 단답형 질문 드릴 텐데요. 한번 상세히 또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법은 뭐다. 먼저 안 교수님부터 가겠습니다. 저는 세법은 국방이라 생각합니다. 네. 국방이 잘못되면 나라 망합니다. 어이구, 예. 세금 잘못되면 나라 망합니다. 네. 그리스 보십시오. 우리는 복지는 그냥 마음대로 받고 싶죠. 세금은 덜 내고 싶죠. 이런 상태가 10년, 20년 지나가면 우리도 그리스 같은 사태가 오지 않는다는 그런 건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망하는 것은 외부 침략이 아니고 내부적인 국가 재정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세금은 국방이다 생각합니다. 세금은 국방이다. 네. 홍 교수님. 세금은 나눔과 배려인데 지금 세법이 뭐냐고 그랬으니까 세법은 그 기준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나눔과 배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방도 중요하고 또 우리 사회를 촉촉하게 할 수 있는 나눔과 배려도 중요한데요.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이 세금 문제 정책하시는 분들 세제 개편안 이런 거 내실 때 조금 더 우리 국민 편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요. 두 분과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 3부 금요기획은요. 2015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세무학회장으로 계신 인천대 세무회계학과의 홍기용 교수하고요.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경제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생생경제 사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퀴즈 정답은 아시죠? 3번 세금입니다.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은요. 0245님을 비롯해서 8분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 radio.ytn.co.kr 하고요.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수선 여기까지고요. 저는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